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라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컵라면을 먹은 인증샷을 남기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먹고 남는 라면 국물 때문에 한라산이 몸살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등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인기리에 방영 중인 OTT 예능 프로그램이죠. SNL 코리아가 습격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헬기런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2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풍자 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건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MC 장원은 감기 걸리셨나요? 네.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가 선거에 나간 것도 아닌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같이 감기 걸린 사람 입장에서 네. 동병상련을 전하면서 네. 오래 갑니다. 아.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예, 요즘 감기는 더 오래 가더라고요. 네. 이전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한라산 국립공원 SNS 채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라산의 모습과 함께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활동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위스오름에선 등반객들이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가져와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면 국물을 따로 버릴 수 있는 60리터짜리 통을 5개나 놔뒀지만 버리는 국물량이 너무 많아서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등반객들 사이에서 컵라면 먹기 인증사진이 유행처럼 번진 게 한몫했다는데 문제는 화장실이나 땅에 버리는 일도 잦아졌던 겁니다. 염분이 많은 라면 국물을 버리면 토양이 오염되고 결국 한라산의 동식물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라면 국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약 버려지는 양의 7,300배의 물이. 이에 관리소 측은 수포와 물을 반만 넣으면 국물을 덜 남길 수 있다며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남은 라면 국물은 보온병에 넣어 갖고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기사 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네. 라면 국물 되면 비료되겠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 생각 못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한라산 관리소에서 이제 3월 29일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라면 국물에 염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네. 이 자연의 훼손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이 청정한 물에서만 사는 날도래나 수채, 제주 도롱뇽 등은 거의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대피소 인근의 큰 부리 까마귀나 오소리, 족제비 등이 이제 냄새를 따라서 접근해서 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토양의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라산 특산 식물들이 말라 죽어서 멸종되어 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배웠어요 사실은. 저도요. 왜냐하면 라면 국물은 이게 물을 버리는 느낌이어서 이게 심리적인 네. 뭐랄까요, 저항감 이런 게 좀 덜한 부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몰라서 약간 버리신 분들도 없지는 않으셨어요. 저 같은 분들이 계셨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한라산에서 하루 동안 나오는 라면 국물의 양이 150리터가 넘는데요. 꽤 되네요. 근데 통에 담아버리는 게 150리터니까 그 외에 그냥 조금 남았다고 안심하시고 토양에다 그냥 버리시는 양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세 분은 등산 좀 다니세요? 등산 옛날에는 좀 좋아했는데 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몇 년 쉬고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태해성 관절염이 벌써 오셨습니까? 옛날에 그 마라톤을 심하게 했다가 오. 그 뒤로 이제 좀 상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다른 분들은?
저는 등산 모임을 예전에 기자일 때 했었었는데요. 음. 주말에 하잖아요. 뭐 업무 시간에 못 가니까요. 네. 이게 그 제가 국회 출입할 때인데 정당 출입하는 뭐 당직자 기자들 이렇게 연합해서 가는 거라서 약간 업무의 연장 같은 거예요. 또 빠지면은 나만 약간 뭐 물 먹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끝나고 이제 뭐 막걸리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 듣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서 결국엔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오. 올해는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좀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라보는 거 좋아합니다. 올라갈 대상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볼 대상.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저도 지나보니까 산은 적당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볼 때 제일 네. 멋있더라고요. 저는 뭐 저 정기적으로 산도 다니고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뭐 물품들이 몇 가지인데 먹거리 중에서는 사실 라면 많이 가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 담고 네.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컵라면 꺼내서 거기다 물 부어서 먹고 네.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 했는데 이게 뭐 취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아, 취식이죠. 네. 네. 취식이죠. 예. 라면 국물이 이렇게 이게 영향을 주는구나. 저는 사실 요번에 좀 배웠는데 네. 자 그러면 사실 뭐 그 다른 거 가져가도 되니까 굳이 라면 가져가서 이럴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다른 거 가져가면 되죠. 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인에게 라면이 약간 소울푸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물을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라면을 왜 갖고 가는지 그 심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 뭐 여름을 빼고는 다른 날은 올라가면 춥고 그다음 라면 들고 가는 게 간편하고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씀하신 대로 국물이 있고 그것도 따뜻한 국물. 그러니까 김밥에 라면 국물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융프라우에서 그 네, 라면을 컵라면 먹는 인기죠. 게 되게 인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깊게 들어가 보면 약간 그 정복 욕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먹을 수 있다. 이런 심리. 그러니까 저 1억 안에 있는 게 보통 한 3, 4년 전인데 그때 여름에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뭐라 해서 콩물을 사가지고 콩물을 이제 그 음료수병에 담아서 이제 그걸 이제 중간에서 쳐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째려봐요. 콩물 저를. 먹는 걸요? 네. 왜 째려보지? 그런데 나중에 그게 막걸리 마시는 걸로 지나가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술 마시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니, 콩물하고 막걸리는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옆에서 색깔은 보면. 똑같죠. 그래서 억울하잖아. 잠깐 오시라고 마셔보라고. 그래서 결백을 입장한 굉장히 적도 있었거든요. 적극적이셨네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뭐 등산은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양분도 그러다-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사실은 라면을 그러니까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있는데 이게 환경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재고를 네.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도파민 플러스 도파민인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라면 먹으면 거기에 또 도파민이 더 추가되니까 네. 2배의 도파민을. 아니 근데 느낄 수 이게 있죠. 진짜로 인증샷 이런 것까지 남기는 굉장히 거예요? 유행이에요. 네. 방송에서 이제 한라산 등반하고 거기 이제 출연자들이 라면 먹는 장면도 여러 번 연출이 됐고요. SNS에 이제 그게 인증샷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또 이제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 유행처럼 번져서 네, 이제 보온병에다 뜨거운 물만 가져가면 예. 거기서 부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간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이 됐죠. 마치 이제 한라산 등반하면 정상에서 라면 먹는 게 하나의 코스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라산에서 논란이 됐지 사실 한라산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산에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이 염분이 이 토양에 흡수됐을 때 자연이 받는 악영향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전문가들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 산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특히 인터넷 찾아보면 한라산에서는 정말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더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아예 매점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컵라면도 팔았었는데 예. 워낙 많이 드시고 국물 조치가 뒤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라면도 안 팔게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싸들고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확인은 안 되는 건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산 정상에서 그 먹는 컵라면은 다르다 맛이.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기압차로 인한 뭔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더 나왔었죠. 맛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범위를 넓혀서 네.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라면, 그러니까 컵라면 먹고 국물 버린다 이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등산 문화가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의 등산 문화하고 놀란다면서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종종 그런 얘기 나오던데. 외국인들이 그쵸. 너무나 풀장착을 하고 올라가는 청계산 거예요. 예. 가는데 복장을 보면 거의 히말라야 원정대 같은 느낌이 거의 드니까. 안나푸르나 네. 복장이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레깅스 입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요즘 신기한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요즘 깜짝 많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레깅스라는 게 보편화된 이제 착장은 아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예술재정단 뒤쪽에 산을 가는데 두 가지 점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올라가시는 이제 두 명의 여성분이 거의 풀장착 등산화는 당연히 신었고요. 그리고 약간 등산복에 막 약간 백팩 같은 거 이렇게 허리춤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장착하고 김밥 사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그것도 되게 야트막한 산이거든요. 1시간도 안 올라가요. 막 2, 30분 올라갔나? 근데 가서 봤을 때 너무 딱 붙는 옷을 여성분들이 앞에서 이제 걸어가시니까 약간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작년 6월에 이제 저기 그 계룡산 올라갔다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아직까지 산을 오른 적은 없는데 그 전에 보면은 코로나가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전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등산객 사이에서. 맞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였어요, 사실은. 네. 그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레깅스를 입고 이제 등산하는 분들도 사실 젊은 여성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등산에서 이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하산한 후에 네. 음주. 음주 문화. 이건 필수거든요. 너무 이걸 맛있어요.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뭐 저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풀 장착을 하고 산에 오르느냐 그 견해에 대해서 뭐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시 문화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예. 그러니까 명품백과 고가 상품을 선호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등산 문화에도 반영된다. 뭐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도 하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반론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중장년층이 노동만 하는 세대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네. 양복 말고는 평소에 이제 출근하지 않는 날에 입는 캐주얼복을 사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런데 주말에 회사를 안 가면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도 기자 시절에 선배들에 이끌려서 등산을 했다고 하니 주말에도 출근 비슷한 등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도 또 누구는 뭘 입고 왔느냐 이런 게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중장년층이 슬프게도 등산복 말고는 캐주얼복을 사입을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되고 결국은 등산복을 사입더라도 두고두고 오래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를 사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물려 있고 그다음 다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등산을 한다는 거는 도심에서 탈출해서 자연을 즐기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즐겨도 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의 방점은 음주에서 찍히는 건데 심지어 하산이 아니라 정상에서도 막걸리를 클라이막스. 마시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산은 저는 콩물이었습니다. 네, 그 막걸리를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잔에 1,500원씩 팝니다. 지고 올라와서 파시고 예. 이러셨던.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심리냐면 등산 이퀄 도심을 벗어남 출근하지 않음 자연 속으로 들어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일상 탈출인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뭔가 조여진 규범 체계에서 벗어났으니까 한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리적 기제까지 붕괴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등산 문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등산에 보면 등산화는 사실은 신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특히나 그 미끄럼이나 낙상 사고가 그러니까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 등산화는 필수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한국산 같은 암석이 많기 때문에 네. 등산화는 필수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평생 청바지를만 입는 사람인데 청바지 입고 등산하면 되게 힘들어요. 네. 힘들죠. 땀 예. 배출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상복 같은 경우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땀 배출이 잘 안 돼요. 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거 약간 좀 약간 과장한 이야기예요. 과장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을 잘못하면 저체온증 이런 거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땀 배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산복 풀 장착도 저는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거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과다 소비라고 보기가 뭐한 게 저는 이 등산복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할인폭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시즌 지나면 가격이 뭐 3분의 1로 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형형색색 화려하고 엄청 비싸게 그렇게 꼭 차려입어야 되냐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할인폭이 어마어마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저는 이게 네. 메비우스의 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등산복의 세계에 입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은근히 등산복이
나름의 멋도 있으면서 편합니다. 기능성이 상당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평일에 슬슬 등산복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공원 나고도 다 등산복이에요. 네. 그러면 등산복을 평일에 입고 지내기 때문에 더욱더 주말이 되면 등산을 가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점차 옷장에 등산복만 가득 차게 되는 메비우스의 네. 띠 같은 그 굴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 일단 이 산이 친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워낙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동네에도 좀만 올라가면 뒷산이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뒷산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오르는 레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교의 장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파티장 갈 때 드레스 입고 가서 와인도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잖아요. 그 장소가 대한민국에서는 산인 거죠. 중장년층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인맥도 쌓고 하다 보니까 가장 잘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사교의 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거, 좀 예쁜 거를 찾아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이 아웃도어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계신 분이 계신데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야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냐, 만일의 사태에 예를 들어서 낙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런 것도 때 있죠. 예.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쉽게 발견이 되려면 화려한 색을 입어야 돼요. 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랐는데 초록색 옷을 입어버리면 네네. 발견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알록달록한 노란색이니 빨간색이니 이런 것들을 입는 이유는 또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환경미화원 의상 색상과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 형광색을 눈에 많이 쓰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금 뭐 사교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 이제 또 어떤 저는 슬픈 전설도 녹아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등산 문화를 주도하는 주력은 역시 누가 아무래도 중장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성 중심이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실직하고 갈데 없는 분들. 그렇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남성은 자기 집 주변에 커뮤니티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 뜨면 회사 나가고, 그러니까 별 보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이런 어떤 생활을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동네 친구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네에 일상을 같이 할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동네에서 배회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탈출구가 등산이 된다라고 어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너무 네.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 점도 사실은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힘들 때 뭐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같이 산에 올랐다. 그러니까 산이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에 도피처가 오르면 되고 의지를 다지는 장소가 되는 산에 거고. 오르면 무념무상의 세계에 빠져요. 특히 또 남자들의 로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네. 그게 시청률이 되게 잘 나오는데 산, 어떤 또 안온함을 주는 공간, 자연에 대한 로망도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산을 많이 찾는 게 아닌가. 특히 중장년층 그렇죠. 남성분들이. 네. 아까 우리 엠장이 이제 사교를 말씀하셨는데 사교의 방점을 찍어도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저렴하게 그 사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알록달록한 등산복 샀다고 쳐요. 네. 그렇다고 뭐 1년 사시사철 항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산에 오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교통비에다가 네. 뭐 김밥 저렴하죠. 사고 네. 이제 컵라면 빼고 네. 그러니까 간식거리 사고 뭐 하면 하산에서 그냥 한잔 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가 좋다. 네. 사실 이 점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중장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도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산에 갈 때만 입지 않으세요? 그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그 해외에서 봤을 때 등산복 입고 계시면 무조건 우리나라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로 경조사도 참석하시고요, 여행도 가시고요, 모든 운동 등산복 다 입으시고요. 경조사는 안 되지. 너무 아니, 알록달록해서. 조사까지는 힘들겠지만 많이들 거의 대부분 입고 오세요. 위에 그냥 등산복 위에 자켓, 등산복 위에 뭐 다른 거. 그렇죠. 기본은 등산복입니다. 애사는 좀 그 장례식장은 뭐하지만 뭐 결혼식장 이런 데는 주로 주말에 열리는 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등산은 주로 주말에 하니까. 근데 요즘 웃긴 게 그 사이에 경계에 있는 복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기능성 양복 바지예요. 보면 양복 바지인데 네. 입으면 등산복처럼 그 바지가 쭉쭉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런 욕구가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입고 산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 활동도 다 그 옷을 입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과소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등산복에 한번 빠지면 편해서 네. 그것만 입게 된다는 분도 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이 생일 선물 산다 그러면 고민하다 결국은 등산복으로 갑니다. 예. 왜냐면 만족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또 제일 잘 입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제가 아주 옛날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저도 기억납니다. 가족이 같이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그러면 일단 뻔하고 불판은 기본으로 맞아요. 준비하는 그래서 내용이었어요. 등산 뻔어 불판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난리 나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라면 국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한번 경종이 울려지면 달라지겠죠. 저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 담아갔던 보온병에다 그대로 라면 국물 넣어서 담아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점 확인하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매 변호사, MBC 정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 당의 지지율을 더 폭락시킨 행동을 고른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론 대 이재명 대표의 부산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헬기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한 SNL 코리아 막눈광이 간다 코너. 이 영상에서 출연진은 김 위원장에게 선택이 쉽지 않은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중 각 당의 지지율을 더 폭락시킨 행동을 고른다면 이라는 질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론과 이재명 대표의 부산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헬기론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들은 김부겸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무조건 이종섭 대사 문제가 훨씬 더 분노를 일으켰다고 답했는데 이후 질문에 등장한 헬기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초 부산에서 흉기 피습 뒤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을 두고 보통 도피나 주랭랑 등에 쓰이는 런이란 단어를 붙인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현재 해당 방송본에는 기계적으로 양쪽 다 풍자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죽을 뻔한 일인데 이걸 희화화하는 건 아니지 않냐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일단 이 점에 대한 세 분의 그 입장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헬기론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자와 해학 이런 거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건 맞지만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금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범죄, 정치 테러의 피해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론 헬기로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방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헬기런, 런이라는 건 주랭랑 쳤다라고 할 때 한 거거든요. 아마 이제 원래는 호주런이라고 해서 이종섭 전 대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와 대비해서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주랭랑과 관련한 뭔가 이슈가 없었나? 헬기론 이런 거 같긴 한데요.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대비하기는 왜냐하면 호주 대사는 권력자가 인사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저항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문제라면 후자는 범죄의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MC 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헬기라는 표현에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풍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풍자를 하고 있는 주체 또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풍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고 풍자의 맛은 아슬아슬함에 있는데 그 아슬아슬함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밸런싱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분명 그 와중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도 열려 있어야 된다. 풍자도 자유롭게 풍자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최 작가는요? 좀 황희정승은 아니지만 두 분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풍자를 자유롭게 하는 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근데 풍자를 함에 있어서 그 풍자가 어느 정도를 지나치다면 거기에 대한 시청자들 혹은 대중들의 풍자 비판도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서 점차 접점을 찾아가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순자로 출연한 일반인의 외모 비하 논란이 또 있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걸 보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솔로 편에 못쏠 편이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대단히 해맑은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럿이 식사를 하는데 상추쌈을 그 여자분한테 한 남자분이 챙겨주니까 어머 나 좋아하나 봐 뭐 이런 좀 순수한 모습 뭐 귀엽기도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사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뭐 그 자우림 노래를 좀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의 캐릭터를 이제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따라한 건데 댓글들 봤더니 굉장히 뭐 비슷하다, 뭐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일단 개인이고 뭐 유명인도 아닌데 좀 지나치게 희화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불편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맥락이 있는데 이수지 씨의 이제 캐릭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먹성 좋은 캐릭터 연기를 좀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순자라는 캐릭터와 이수지 씨의 캐릭터가 좀 약간은 합쳐지면서 요 시너지를 좀 바라고 했던 풍자 패러디 같은 느낌이었는데 패러디. 네네 패러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분들은 짤로 보시거든요. 예. 저도. 이걸 다 통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근데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좀 불편함이 극대화될 수도 있죠. 네.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거 안 따지고 보면.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방송인이나 비연예인 분들이 방송에 노출될 때 어떤 식으로든 대중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비방송인이나 비연예인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못 봐요. 왜냐면 걱정돼서. 네. 네, 왜냐면 저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그리고 또 이제 편집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은 막 원래 사실보다 더 막 부각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날석이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는데 감내 내실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막 걱정이 잘 못 보는데 그 출연하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실 때 그런 것들도 감내하고 출연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갑자기 셀럽 같은 연예인 같은 인기를 확 끌면서 개인 방송도 하시고 그걸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반면 또 이제 이런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돼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원천 차단한다 뭐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이 나는 솔로란 프로그램에 나왔던 일반인 출연자들에 대한 패러디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맞아요. 이분만 했던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최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게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네. 제한된 조건 하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실수를 한 몇몇 장면이 전후 맥락이 잘린 채로 편집이 되어서 방송이 되는 건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희화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나는 솔로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끌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건 좀 가혹하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고 해서 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동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풍자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 권력을 행사해서 상대를 압제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짜증나는 언어가 아닌 유머와 웃음의 언어로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풍자의 목적이고 효과인데 그게 권력층이 아닌 일반인이 단지 재미있는 소재를 제공했다고 해서 계속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좀 가혹하지 않은가. 그러면 종합을 해서 그 공인이나 네. 권력자의 외모를 가지고 풍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선천적인 조건인데 그 선천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실 놀리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이것도 보충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유럽의 유명한 캐리커처 작가가 있었어요. 네네. 이 사람의 캐리커처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의 캐리커처의 특성이 뭐냐면 세계 유명한 정치 지도자를 동물 형상으로 캐리커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거릿 대처를 수탉으로 네. 수탉의 어떤 그 기본 형상에다가 마거릿 대처 얼굴을 넣어가지고 캐리커처화했어요. 마오쩌둥을 돼지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풍자의 어떤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사 만화고 만평이고 캐리커처인데 그럼 캐리커처에서 이것도 그럼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봉착을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림을 봐야겠죠. 저는 그 그림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누가 봐도 근데 동물에 빗댄 건 누가 봐도 그대로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예컨대 저를 동물이라고 해도 뭐
귀여운 토끼나 아니면 용맹한 호랑이로 그렸다. 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부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로 근데 그렸거나.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깔리냐면 마거릿 대처의 어떤 그 광고 어떤 그 파업 그렇죠. 진압이라든지 강경한 이미지. 어떤 싸움닭 같은 네. 어떤 면모를 그 수탉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캐리커처했던 거죠.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마오쩌둥을 돼지로 묘사를 했던 것은 어떤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모습. 이것들로 어떤 그 캐리커처화 했다라는 여기는 이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최근에 봤던 시사 만평 만화가 있어요. 제목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산대형이라는 만화책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풍자 작가분이 쓰신 건데 외모를 극대화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 좀 약간 깐족거리는 이미지를 극대화한 캐리커처로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허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던져주셨던 질문 중에 그렇다면 정치인, 공인의 외모는 공인은 굉장히 넓게 법원에서도 어떤 해학과 풍자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외모, 학력, 성격, 뭐 이런 부분들, 뭐 성적 지향 이런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부분은 또 약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도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대중에게 맡겨야지만 건강한 풍자도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이게 가장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당나귀고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다 이 조롱으로 쓰인 거였어요. 네. 민주당 후보 촌뜨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물을 썼던 거고 공화당은 몸집이 커서 뒤뚱거리고 제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해서 코끼리에 비유해서 이제 만평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롱을 한 건데 그걸 오히려 이제 코끼리나 당나귀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아니다 오히려 코끼리는 위험이 있는 동물이고 그만큼 체급이 있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징물로 오히려 승화시켰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풍자와 여기 어떻게 보면 조롱일 수도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징물까지 이제 진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만약에 그런 풍자가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면 이런 상징물도 나타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상징물은 그렇게 이제 큰 문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 스포츠단이 어떤 상징 동물을 하잖아요. 네. 그죠? 한화 이글스. 네네. 두산 베어스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준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본다면 이제 풍자의 영역이기보다는 상징의 영역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그건 상징의 영역이라고 보고 아까 그 정치인의 외모 풍자의 얘기를 좀 잊자면,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행했던 어떤 정책이나 업적을 빗대어서 캐리커처를 그리거나 풍자를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그 정치인이 단지 뚱뚱하기 때문에 돼지로 그린다든지 단지 뭐 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동물로 그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사실 한국에서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 나의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떠나서 그것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만약에 이 덩치가 좀 크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서 뭔가 풍자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건 조롱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덩치가 큰 권력자가 뭔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국민들에게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몸도 풍자의 어떠한 표현의 그 도구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돼지같이 생겼니와 너는 왜 돼지같이 탐욕을 부리니? 네네.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메시가 다른 거죠. 너 왜 돼지같이 생겼니 해보는 그건 외모에 대한 평가죠. 근데 너는 왜 돼지같이 탐욕을 부리니가 되면은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돼버리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돼지를 끌고 온 것이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무엇을 풍자하고자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외모를 풍자하고자 했는가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렇죠. 대상. 근데 그걸 결국은 그 풍자라는 것은 풍자의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창작자들이 풍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창작물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자를 하는 창작자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이 문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기후 감지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죠. 결국 이제 뭐 SNL이나 아니면 뭐 아까 캐리커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느끼는지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해줘서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좀 도를 벗어나서 예의가 없다. 예컨대 내가 이 정치인을 싫어하지만 이 정치인을 특정 동물로 빗대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나의 고귀한 비판 정신을 훼손한다. 내가 이들과 같이 괴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풍자의 자격은 한두 번은 유지될 수 있으나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조롱인 것이고 희화이고 그런 식으로 풍자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 창작자 자신을 조롱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과 그리고 다루는 대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가 명예훼손당했다고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기각했어요. 이를테면 공인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굉장히 비판과 해학 풍자 포함해가지고요. 그 대상에서 넓게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본인은 별도의 스피커가 있거든요. 본인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면은 그걸 뭐 받아쓰거나 다뤄주는 언론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인은 다른 거예요. 일반 개인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재미에 그리고 어떤 대상화되는 그 상대가 됐을 때 이 부분은 함구하게 되고 본인은 별도의 스피커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법원 태도 역시 다르게 다룬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풍자가 기본적으로 그 사실 기반으로 하되 어느 정도 그거를 더 막 이제 확대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건 사실 뭐 지금의 풍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예전의 풍자 뭐 마당극이나 탈춤 같은 것들도 보면 위정자들이나 양반들을 이제 풍자하면서 쓰였던 것들인데 보면 그렇죠.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그렇죠. 예, 못된 사람은 정말 못되게 그리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예전부터 이게 그 풍자의 기법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걸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이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풍자에 대한 이 시도 자체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풍자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신랄함이라고. 네. 그럼 신랄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거침없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거침없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거침없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경계선을 구획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탄압받았던 게 풍자예요. 네. 왜 그러냐면 신랄하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불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게 풍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가 풍자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니냐, 모욕이냐. 네. 이 부분을 가르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맞아요. 보통 풍자가 풍자로서 계속 이해되고 옹호되고 변호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 시대의 대중적 정서와 맥을 같이 하면서 대변 기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결국 이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코미디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해외 스탠드업 코미디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럼 뭐 수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스탠딩 코미디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이제 미국 사회니까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행위의 비유를 한다든지 네. 성기의 비유 그런 건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사실 인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인종 문제에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잖아요. 뭐 다양한 인종이 막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섞여서 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그 젠더 문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그 갈등이 시작됐고 지금도 민감한데 그런 것들도 뭐 어김없이 뭐
거침없이 막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 무대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큼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인정해준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권이고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좀 있지만 굉장히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PC. 네, 그렇죠. PC라고 이제 줄여서 불렀던. 그래서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반론이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백인 중산층의 결국은 네. 있어 보이기 위한. 네. 자기 만족적 정치행위 이상이 뭐가 있느냐. 네.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 의사소통 기능을 위축시켜 버린다. 이런 주장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1세기 폭정이라는 책을 봤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한 거에 미국 지식인 사회가 완전히 경악했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런 위선적인 진보층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PC를 말하지만 사실은 뭐 본인은 누릴 걸 다 누리는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른바 레드넥으로 분류되는 그 미국의 백인 노동자층한테 큰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 뭐 이런 진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단순화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존재 자체. 그러니까 여기는 외모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그거에 대한 풍자와 행위에 대한 풍자는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풍자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그것은 풍자가 아니라 혐오 표현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라고 하는 단어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쓰이고 있는데 저는 종종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면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어떤 혐오로 어떤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특정 행동을 맹렬하게 비판하는데 거기서 약간 과한 어떤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혐오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혐오이지 네. 행위에 대한 혐오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나마 좀 그러니까 그 도식적으로 좀 비교적 단순하게 가릴 수 있는 건 상대 존재에 대한 어떤 풍자냐 행위에 대한 풍자냐 존재에 대해서는 풍자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일단 이거는 정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러네요. 거죠. 존재 자체는 네. 부인할 수 없으니까.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말 그런 정치 풍자를 잘하는 코미디언들을 보면 왜 그들이 대중에게 열광받는지가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더라도 왜 저 이야기를 하고 저걸 가지고 풍자를 하는지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혐오가 아니라 저건 진정한 풍자라고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저건 그냥 웃기기 위해서 자극적인 혐오 표현을 쓴 건데라는 부분이 많았다면 그렇게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한 코미디언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판단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걸 약간 좀 더 확대해서 욕설로 번역하면 욕의 네. 사회적 순기능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특히에서는 욕의 사회적 순기능도 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렇게 표출해 들어감으로써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래서 교정의 계기를 부여해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적 발상,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게 풍자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상대의 외모나 어떤 이런 것들을 뭐 출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놓고 말 그대로 외모 자체에 대한 비하라면 그건 풍자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이 SNL 시즌 5가 처음 시작하는 첫 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건 그 입틀막 패러디 영상 때문이었어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잘했다. 풍자가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헬기론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을 좀 받게 됐는데, 저 이렇게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늘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더 고민하겠죠, 제작진들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